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날 아주 그야말로 글로벌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시시각각 접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의 역사와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여행이라든지 영화와 같은 그런 그 문화 부문을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와 아주 자연스럽고 또 친숙하게 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기억하는 만큼이나 탐색하고 또 반추하고 성찰하는 학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역사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그 현재와 미래를 살피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함께 하시면은 아주 그 흥미로운 그런 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 중국 고대사와 중국 중세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다 깊은 말씀으로 강의를 함께 진행해 주실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 한양대학교 사학과의 신성권 교수님이신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님 우선 오늘 그 공부할 내용을 좀 간략하게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중국 문명의 기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중국 고대 국가의 성립, 그리고 이어서 춘추전국 시대의 사회 변화, 그리고 지난 통일제국에 이르기까지 유교 국가가 성립되는 데까지가 범위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하고 중국은 뭐 바로 접해 있고 또 과거를 통해서 워낙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 왔고요. 또 요즘도 뭐 이 경제나 또 문화 부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중국 역사를 공부하는 것의 그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역사를 학습하는 의미, 또 그리고 이 중국 역사를 보면서 뭔가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할 점, 그런 점을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과거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호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았고요. 그리고 이 역사와 문화만이 아니라 외교적으로나 혹은 정치체제를 만들 때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이 경제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주변국에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G2라고 불릴 정도로 강대국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향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관계도 이전과 달리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정치적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자국사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오늘 이제 중국 고대사를 보는데요. 이 중국의 역사와 정치에서 이 고대는 좀 불분명하지만 또 굉장히 중국인들에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망오제, 그러니까 실체는 없지만 이 사망오제에 관한 이야기가 이 중국 사람들에게 정치적 이상을 제시했고요. 또 뭐 상나라의 갑골문, 주나라의 천명사상, 또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가, 그리고 지난 통일제국 등 아주 뭐 하나 빠뜨릴 거 없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광범위하고 아주 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중국 문화와 역사라고 하지만 실제로 중국은 지금 다민족 국가사입니다. 50여 개국 이상의 다민족이 서로 살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한민족이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과거 그들이 사용했던 문자를 한자라고 하고요. 스스로를 한족이라고 하고요. 자국이 만들었던 어떤 문화를 한문화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문화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그들이 고대 국가를 만들면서 많이 사용했던 어떤 관념들, 예를 들어서 가장 이상적인 군주는 어떤 군주인가, 또 가장 이상적인 국가체제는 어떤 국가체제인가, 또 천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고대 국가의 원형을 중국이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고대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중국 문명의 기원과 국가의 등장에 대해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1929년 12월
중국 베이징 서남쪽에 있는 저커우덴의 석회암지대에서 두개골과 이빨이 발견되었다. 베이징 원인이라 불리는 이 화석은 약 50만 년 전의 구석기 시대의 인류로 밝혀졌다. 오랜 구석기 시대를 거쳐 약 1만 년 전에는 간석기와 토기를 사용하는 신석기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거대한 황허강과 중국에서 가장 긴 물줄기인 양쯔강, 그리고 라오허강 등의 유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신석기 문화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일부 신석기 문화에서는 취락이 점차 커지면서 성으로 발전하고 왕이 수장이 되는 국가가 만들어질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한 중국 최초의 국가로 확인된 것은 은나라라고도 불리는 상나라다. 1920년대 상나라의 도읍지였던 허난성 안양에서 은어가 발굴되면서 갑골문 등의 많은 유적이 나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우주의 지배자로 여겨진 상제의 뜻을 묻기 위한 의도로 제작된 갑골문을 통해 상나라가 정치와 종교가 합일된 재정일치 사회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기원전 11세기 무렵 상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는 상나라의 뒤를 이어 제후에게 토지와 인민에 대한 권한을 나눠주는 봉건제를 실시했으나, 상나라와는 달리 시족과 혈연의 기반을 둔 봉건제를 실시했다. 네, 잘 보셨습니까? 큰 강 유역을 중심으로 신석기 문화가 다양하게 발전하다가 이제 이 국가가 등장하고 국가가 성립하는데요. 이 은어에서 출토된 그 많은 갑골문을 통해서 이제 상나라가 중국 역사에서 최초의 국가였다라고 하는 점이 확인이 되고, 또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것도 확인되었는데요. 이 상나라가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것의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요? 네, 이 재정일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적인 리더가 신정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을 갖다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상나라도 처음에는 왕권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정적인 권력을 빌어서 주변의 국가들과 백성들을 통치하였습니다. 네. 이 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의 말씀을 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왕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점을 쳤고 그 결과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네. 갑골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점의 결과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상나라가 재정일치 사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재정일치 사회에서 상나라의 어떤 그 주변에는 제후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이 존재를 했는데, 그 제후국과의 관계도 역시 신의 권위를 빌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통속시키는 그런 방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나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주나라 모두 봉건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원전 11세기 이전에 이 중국에서 봉건제가 시행됐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봉건제는 이후에 유럽과 일본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중국의 봉건제는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일찍 나타났고 또 일찍 사라진 셈인 것 같습니다. 이 중국에서 봉건제가 등장한 배경, 또 이 중국의 봉건제가 일본이나 유럽에 비교할 때 또 다른 점, 이런 점이 이제 궁금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상나라와 주나라 사이에서도 봉건제가 또 각기 달랐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상나라는 상나라 하나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수백 개가 되는 성벽을 둘러싼 도시국가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네. 상나라는 그들을 갖다가 통합해가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자연히 왕권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를 포섭하기 위해서 상나라 왕은 신의 권위를 빌어서 그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형식을 취하고, 또 주변국들은 신의 권위를 빌어서 자기 백성들의 통치에 유리하게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이죠. 네. 근데 반면에 신의 권위가 약화되기 시작하니까 주나라는 거꾸로 혈연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분봉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나라와 주나라는 신의 권위와 어떤 혈연 그 부분이 다르고요. 아마 서양과의 관계에서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서양은
어떤 주종 관계에 따른 계약 관계라고 하는 반면에 상나라와 주나라 관계는 그런 어떤 계약 관계라기보다는 훨씬 더 신정적인 혹은 혈연적인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 상나라와 뭐 그 뒤를 이은 주나라 이렇게 봉건제를 모두 다 채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주나라는 공자나 맹자와 같은 그 후대의 유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칭송했고 기렸던 그런 나라인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이상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후대 유학자들은 진시황 이후에 황제가 너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으로서 중앙 집권보다는 지방적인 분권 체제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 주나라의 어떤 이 분봉 시스템 혹은 혈연에 의해 가지고 아주 안정적인 시스템, 그 장자상속 제도,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하늘에 천명을 받아가지고 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천자 제도, 또 모든 백성들을 갖다 경제적으로 안정시키는 제도, 이런 것들을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주나라, 그리고 주나라를 실질적으로 어떤 건설했다고 할 수 있는 주공에 의해서 달성됐기 때문에 주나라를 이상시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나라도 약화되면서 춘추 전국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원전 771년 서북 변경에 견흥족이 침입하자 주나라는 동쪽의 러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 이후 주나라의 권위가 무너진 자리에 강력한 군사력을 준 패자가 등장하며 춘추 시대를 열게 된다. 당시 5사람의 유명한 패자가 있어 춘추 5패라 불렸는데 이후 주나라 왕의 신하였던 제후들의 권력이 왕권을 넘어서는 현상이 점차 확대되었고 제후국 내에서도 경대부 등의 신하들이 제후들의 권력을 능가하는 하극상 현상이 확산되면서 전국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약육강식의 정복전쟁으로 여러 제후국이 7개의 강국으로 통합되어 전국 칠웅으로 불렸다. 빈번한 전쟁으로 국가 생존의 위기를 느낀 각국의 군주들은 앞다투어 부국 강병책을 추진하고 변법이라 불리는 개혁 정책을 내놓았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 춘추전국 시대는 여러 면에서 그 기존 사회의 틀이 깨지는 그런 양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 약육강식의 정복전쟁이 그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개혁과 변화가 연이어 일어나는데요. 이 격변의 춘추전국 시대가 열리게 된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 배경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나라는 직접적으로는 기원전 771년에 서북 지역의 이민족이 어떤 침공을 함으로써 수도를 로양으로 옮기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세력이 약화됨으로써 결국은 점차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보통 우리가 춘추 시대 혹은 전국 시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는 시대 성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춘추 시대는 기존의 질서가 몰락을 해가면서 여전히 주나라의 질서가 남아 있었던 반면에 전국 시대는 그것을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에는 주나라 왕의 힘은 없었지만 주변 제후국 중에서 강력한 어떤 그 패자가 주나라 왕의 권위를 대신해서 주변국들을 통솔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춘추 5패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전국 시대는 그 제후국 내에서 가신이었던 경대부들이 어떤 그 자기들의 주군을 물리치고 새로운 군주가 되면서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극상들이 벌어지고 하극상을 갖다가 정당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변화 그것들이 이루어진 시기가 바로 전국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춘추 전국 시대는 그야말로 경쟁 가도를 달리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때문에 이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또 급속하게 이루어진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군주들도 혈연 관계를 넘어서 인재를 널리 등용하고 또 그들과 함께 변법이라고 하는 개혁 정책을 도모했고요. 또 부국강병을 위해서 이 경제 발전을 꾀했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 여러 국면에서 나타났던 변화들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변화는 일단 정치적인 측면에서 나타났습니다. 변법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국가 개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새롭게 군주가 된 사람이 기존의 지배층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국강병을 통해 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체제입니다. 네. 당연히 경제도 굉장히 국유화시키고요. 그리고 농민도 과거에는 전쟁에 동원하지 않았지만 대규모의 어떤 그 징병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요. 네. 그들의 경제를 안정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대규모 개간 사업을 통해 가지고 농경지를 분배해주는 시스템. 네. 또 그리고 새롭게 획득된 토지를 신하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직접 대리인을 파견하는 그런 방식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네. 자연히 새롭게 왕의 수족이 된 사람들을 이제 관료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들은 기존의 혈연 질서 밖에 있었고 오로지 개인의 행정 능력과 정치적인 식견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재가 동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농민들을 갖다가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면서 농민들도 스스로 자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철제 농기구가 동원되고 우경이 시작되고 대규모 어떤 농업 생산물이 나오고 그것을 유통을 통해 가지고 상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상업이 발전하게 되니까 서로 화폐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교역 시스템을 만들어가고요. 네. 다만 여러 나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화폐의 크기와 무게와 동의 함량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상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통일을 제일 바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측면이 어떤 제일 강했던 것이 진나라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이루어졌던 제반 개혁 정책이 이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중요한 요인을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춘추 전국 시대 정치적으로는 분열되어 있었지만 또 창조적인 변화가 있었던 이 시대에 중국 문화의 기틀이 마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 문화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제자백가인데요. 이 제자백가에 해당하는 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사상에 대해서 우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제자백가. 수많은 학파와 학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과 학문을 펼쳤던 것이 바로 제자백가이다. 중국 사상의 황금기인 이 시기에 제기된 제자백가의 주장은 이후 정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제자백가의 대표적 인물인 공자에게서 비롯된 유가는 가족 윤리에 기반을 둔 규범을 사회와 국가의 정치 규범으로 확대시켰다. 어지러운 사회 현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주나라 시대의 시족 원리에 기반을 둔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공자의 사상은 전국시대가 되어서는 맹자의 왕도 정치로 이어졌다. 맹자는 왕도 정치가 아닌 패도 정치를 일삼는 제나라 선왕을 찾아가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무력으로 천하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시는 것이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보다도 더 잘못된 방법입니다. 반면 순자는 인간에게 욕망과 악이 존재한다고 보고 규범에 따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성품은 악합니다. 선한 것은 인위입니다. 전국시대 초기에 활동한 묵자는 유가의 배움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의 공리를 중시해 지배층의 위선과 허위, 사치와 낭비를 철저하게 반대했다. 개인의 신분적 세습을 반대하고 능력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누려야 하며 개인보다는 사회 전체의 공공이익을 중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한비자에 의해 집대성된 법가는 전국시대 현실 정치의 경험을 토대로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강조했다.
군주는 권위와 형벌을 무기로 하여 복종을 강요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문법을 제정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통제하며 형벌을 강제해야 합니다. 노자에 의해 창시되고 장자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전해지는 도가는 만물이 생성하고 변화하며 소멸하는 모든 것은 도의 작용이라고 보았다. 일부러 일삼지 않아도 다스려질 것입니다. 도가의 무의이치라는 사상이 대변하듯 도란 자연의 원리이며 무의로 여겨졌다. 네, 제자백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사상이 꼽힌 그야말로 창조의 시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먼저 그 육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사실 이 춘추전국 시대에 들어서면은 시족이나 혈연의 개념이 무너져 가고 있었죠. 그런데 공자는 주나라 시대의 시족 원리를 내세우는데요. 제가 좀 워낙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 시대착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 가족과 국가는 그 조직이라든지 또 뭐 운영이나 성격 등에서 아주 그 본질적으로 상이한데, 이 가족 윤리를 사회나 국가의 정치 규범으로 확대시켰다 하는 것도 이것도 타당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육아의 이념이 워낙 중국에서 호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또 어떤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후대 공자가 어떤 그 주장한 육아 사상이 중국을 대표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이전부터 육아 사상이 굉장히 영향력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육아 사상이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한 거는 한나라 시대부터고요. 네. 전국 시대까지는 거꾸로 여러 제자백가 사상가 중에서 제일 약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맹자 같은 경우도 그 시대, 맹자가 전국 시대 중엽 시대의 사람인데 그 시대 같으면 제일 많은 사상가들은 역시 도가하고 묵가였었고요. 네. 정치적인 군주들이 제일 선호하는 사상은 역시 법가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문법, 그를 바탕으로 한 엄격한 형벌의 실시, 또 왕권의 강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당시 군주들에게 선호를 받았고, 네. 결국 이후에 변법이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는 기반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이 제자백가는 정말 뭐 육아, 법가, 도가, 묵가 등 그야말로 다양한 갈래의 이념과 주장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후한대에 들어서 유학이 통치 이념으로 정착되면서 중국은 역시 육아의 이념에 가장 많이 의존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육아에만 얽매인 것 같진 않은데요. 이 민간이나 민중은 도가에 기댔던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중국 역사에서 이 제자백가의 그런 그 다양한 이념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춘추 전국 시대에 등장했던 다양한 대자백가 사상들은 그 이후에 육아로 상당히 많이 통합이 되게 되는데요. 이 시대, 전국 시대 초기에 가장 많은 환영을 받았던 건 묵가 사상입니다. 네. 묵가 사상은 모든 사회 문제가 어떤 차별, 즉 신분적 혹은 뭐 빈부, 남녀의 차별에 의해서 온다고 봤기 때문에 그 일체의 차별을 거부하고 평등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네. 다만 문제는 그 평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결국 군주에게 권력을 몰아서 그 군주가 공공성을 위해서 이제 백성들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재적인 어떤 권력에 좀 공헌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도가는 자기를 둘러싼 일체의 속박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가가 주창하는 형벌도 혹은 육아가 주창하는 어떤 의례도 네. 이것도 인간 본연의 어떤 속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간 그리고 자연을 속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도고,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도와 일치한다라고 해서 도라고 하는 것을 우주 만물이 운행, 생성,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도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보다는 자연, 즉 인간이 포함된 자연의 어떤
원리를 처음으로 주창을 했고 인위적인 것을 배제한 자연의 조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인간보다는 산수의 어떤 아름다움이라든가 혹은 어떤 인간이 포함된 그런 어떤 새로운 이념을 제시했고요. 네. 후대 어떤 민간 신앙으로 확대 발전되면서 도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 격동의 춘추 전국 시대도 이제 통일 제국이 수립이 되면서 하나의 제국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서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자,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 주나라 때 제후국의 하나였던 진해왕 정은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는 한편 법과주의적인 통치 방침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통일을 추진했다. 군사 행동에 나선 지 10년 뒤인 기원전 221년 마침내 진왕 정은 6개국을 평정해 전국을 통일한다. 중국 역사상 첫 번째 황제이기에 시황제로 불린 그는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누고 군 밑에 현을 두는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각종 통제 정치를 단행해 획일적인 문화를 창조해 나갔는데 중앙 집권적 전제 군주제를 구축한 진시황은 북쪽의 흉노를 쫓아내어 만리장성을 구축하고 남쪽으로도 정복 전쟁을 이어나갔다. 기원전 210년 진시황 사망 이후 대규모의 농민 반란으로 결국 진은 멸망하였다. 그리고 이 와중에 농민 반란에 참여한 초나라 출신의 두 인물, 즉 명문집안 출신의 항우와 농민 출신의 유방이 패권을 다투기에 이르렀다. 결국 항우를 패배시키고 한나라의 황제가 된 유방은 수도를 장안에 두고 진나라의 중앙집권을 답습하는 한편 지방에 제후왕을 둠으로써 군현제와 분봉제를 결합시킨 군국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기원전 141년에 16세의 나이로 황제가 된 무제는 약 55년간 재위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다. 무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대외적으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며 영토를 넓혀 나갔다. 네, 이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인 진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은 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 통일제국을 이뤄낸 진시황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진시황은 각종 통일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앙 집권을 달성했는데요. 이 진시황이 추진했던 그 정책들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에 대해서 또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진나라가 이제 최초로 통일을 했고, 그래서 최초의 황제가 진시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진시황이 처음에 황제가 된 다음번에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통치제도가 좋을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대부분의 신하들은 봉건제를 선호했습니다. 반면에 법가였던 이사만이 이제 군현제라고 해서 모든 땅을 그리고 백성을 황제 직속으로 두고 싶어 했죠. 네. 진시황이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군현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군현제를 실시했을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걸쳐가지고 어떤 표준화된, 일원화된 통치를 하기를 원했죠. 네. 도량형을 통일을 하고 문자를 통일을 하고 뭐 어떤 그 수레바퀴의 폭까지 통일을 하고 굉장히 많은 통일을 했습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통일이 됐으니까 이제 각 지역의 어떤 글쎄 지금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것들을 오느라고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었고요. 네. 또 이 당시부터 북방의 흉노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북방 흉노를 막기 위해 가지고 만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네. 그래서 통일과 제국의 어떤 기초를 잡은 것은 맞지만 단시간 내에 과도한 통일 비용이 들어간 것도 맞고요. 네. 그래서 결국 진나라는 진승오광의 반란이라고 하는 농민 봉기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농민들의 불만은 역시 과도한 통일 비용을 단기간에 부담해야 됐다는 어떤 그런 불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진시황은 이렇게 정말 천하를 통일해 놓고도 50세의 나이로 뭐 객사했다고 하죠. 예. 이 제국도 그리고 이제 곧 무너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유방과 항우가 그야말로 이제 각축을 벌이게 되는데 저희가 뭐 경극인가요? 경극으로도 유명하고 거의 전설처럼 얘기를 듣지만 사실 그 유방과 항우의 각축은 그야말로 정말 치열한 경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승자가 된 사람이 이 항우가 아니라 유방이었는데요. 유방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유방과 항우의 어떤 그 대립 그리고 갈등 전쟁은 뭐 초안지라고 하는 소설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최근엔 게임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가장 고전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의 역사가들은 대부분 항우와 유방의 개인적인 캐릭터에 초점을 맞춰서 그 개인적인 캐릭터의 차이가 결국은 두 사람의 운명의 차이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의 역사가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에 찬동하는 바입니다만은 두 사람이 지향하는 어떤 국가 체제의 차이가 좀 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우는 초나라의 명문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파괴시켜놨던 그 제도를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전국 시대 진시황 이전 시대의 복귀가 항우의 어떤 그 목표였다고 한다면 같은 초나라 출신이지만 평민 출신이었던 유방은 그것보다는 진나라의 멸망이 과도한 중앙 권력의 강화에 있었고 결국 황제의 유고가 국가의 어떤 멸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떤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는 점에서 아마 새로운 제국의 운영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일반 백성들은 불과 전쟁이 끝난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항우가 지향하는 체제는 다시 또 전국 시대로의 어떤 전쟁의 복귀가 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아마 유방이 권력을 잡는 것을 더 선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 진은 단시일에 멸망했지만 그 뒤를 이은 한의 그 유방 역시도 초기에 군국제를 실시하면서도 저 통일제국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은데요. 간신히 한 무제 때 와서 이제 안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무제는 어떤 정책으로 이 중앙집권적인 치세를 정착시킬 수 있었는지요? 한 고조 유방은 건국 이후에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군국제라고 해서 이제 봉건제와 군현제를 절충하는 형식을 취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행정적인 경험을 가진 관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위기는 사실 북방의 흉노가 끊임없이 군사적으로 남하를 했었고 사실 전쟁에서 유방이 패했었죠. 그래서 북방의 흉노의 위협 하나하고 또 대내적으로는 분봉을 시켜주었던 자기 부하들 즉 신하들이 과연 자기 후대에게 충성을 바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왕의 세력을 제거를 했고 모두 유씨로 제왕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유씨도 그 이후에 세대가 내려가면서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약화되었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한 경제 때는 유씨 일족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 경제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무제인데요. 한 무제 때는 대내적인 문제는 상당히 정리되었지만 흉노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무제는 이 두 개를 해결할 과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맨 먼저 대내적으로는 중앙집권 강화에 나섰습니다. 제후왕 세력을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했고요. 제후왕국의 어떤 규모를 굉장히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들을 감찰대들을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통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승상들을 갖다가 약화시켜서 자기의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상서에게 권한을 강화를 시켜줘서 결국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인 어떤 그 중앙집권화 정책을 폈는데요. 기존의 어떤 조세 시스템에서는 없는 새로운 조세를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과 철을 전매시킨다거나 혹은 그 화폐 주조권을 국가가 통일함으로써
그 이익을 국가가 가져간다거나 혹은 뭐 어떤 과세 대상을 어떤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든다거나 네. 이런 시스템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토지만이 아닌 새로운 재원을 발굴했고요. 그런 많은 재원이 결국 흉노와의 전쟁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무제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흉노 전쟁과 실크로드의 그 개척인데요. 이 무제가 흉노와 벌인 전쟁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양면적인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재정을 고갈시키고 또 막대한 인명을 소모해서 그 이후에 혼란과 쇠퇴를 조장했다, 초래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 이 한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위협적이었던 흉노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던 그런 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한해 대흉노 전쟁이 실크로드의 개척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예기치 않았던 문화사적인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이 지역을 여행한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실크로드 개척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이 장건과 무제가 함께 나오는, 함께 등장하는 그림 한 점을 통해서 당시의 그 역사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 보시면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서역 통로의 관문이었던 중국 간수성의 두낭에 위치한 막고굴. 그곳에 그려진 빛바랜 벽화 장건 출사 서역도. 무제는 말 위에서 손을 들어 명령을 내리고 무릎 꿇고 있는 인물은 곧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1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파란만장한 여정을 펼친 그는 실크로드의 개척자 장건이다. 장건은 의지가 강하며 견실하게 일에 임하였고 마음이 넓으며 사람을 믿었다. 흉노를 제압할 동맹국을 찾기 위해 장건이 서역으로 출발한 시기는 기원전 139년경으로 추정된다. 흉노에게 붙잡힌 그는 약 10년 동안 억류됐지만 탈출에 성공해 다시 타클라마칸 사막 북쪽 길로 동맹국을 찾아 나섰다. 결국 대월지국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는 데는 실패했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 장건은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 길을 이용해 기원전 126년경 장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장건이 그려진 이 벽화는 그의 서역 탐방 후 800년 뒤에 그려진 작품으로 특히 실크로드 지역에서 그의 명성이 수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드높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 실크로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상업이나 문화 뭐 이런 면만이 아니라 대외 전쟁에도 또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이 한무제의 추진력 그리고 또 장건의 집념 그것이 이제 이 실크로드 개척의 원동력이 되었겠지만은 또 그 외에도 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바램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이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 뭐 실크로드의 개통은 어떤 문헌사적으로만 본다면 어떤 흉노와의 전쟁에서 얻어진 굉장히 우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동양과 서양을 어떤 교류 그리고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네. 다만 그것이 문헌적으로 확립된 것이 이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한무제가 이 지역을 갖다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또 어떤 그 점유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네. 이 지역은 군사적인 어떤 가치가 컸다기보다는 거꾸로 흉노에게 넘어갈 경우에 실크로드의 막대한 이익이 흉노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한무제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 지역을 장악하고 흉노에게 들어가는 물자를 차단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정책이 성공을 해서 흉노는 고비사막 이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뭐 그런 면에서 어떤 한무제의 어떤 실크로드 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이후에는
후한 시대까지 상당히 안정적으로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양의 교류가 어떤 이어져 왔고 다양한 중국의 어떤 물자 어떤 문화가 어떤 서방으로 이어지고 또 서아시아의 많은 어떤 물자와 어떤 기술들이 중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이제 호족의 등장과 유교 이념의 정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보여주세요. 무제 이후 100여 년간 이어진 외척의 전성시대. 그 정점에 서 있던 인물은 어린 나이에 황제의 비서인 상서에 올라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왕망이었다. 그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질 것이라는 치밀한 조작을 통해 결국 한나라 황제로부터 양위를 받아 새로운 신나라를 세웠다. 왕망은 주례를 모델로 삼아 유교적 이상국가의 건설을 추진했으나 복고적인 정책 추진으로 정치, 경제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게다가 유학을 중시한 왕망은 주변국들을 오랑캐라 멸시함으로써 대외 관계는 악화되고 대규모 농민 반란과 무장 봉기한 지방 호족들의 반란군 가담 등으로 왕망은 몰락하였다. 이후 한나라 황실의 후예인 유수가 한나라를 다시 일으켜 루어양을 수도로 재건하였다. 이때 세워진 한나라는 후한으로 불렸으며 한나라의 이념과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특히 호족들의 학문적 기반이었던 유학이 통치 이념으로 자리잡아 후한은 유교 국가로 변모하였다. 네. 이 왕망에 의해서 세워진 신나라 그리고 또 이 한나라의 이념과 제도를 계승한 후한에 대해서 봤는데요. 먼저 그 신나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왕망은 주나라를 이상으로 삼아서 이제 신나라를 건국했지만 복고주의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가 이 신나라의 왕조는 단기간에 멸망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왕망의 정책이 다소 이상주의적인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왕망이 펼쳤던 정책 그리고 또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왕망은 원래 외척 출신입니다. 그 네. 외척도 보통 외척이 아니라 3대에 걸친 외척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무제가 제일 염려했던 것이 외척 권한이 강화되면 특히 상서직을 세습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무제는 예측하지 못했는데 네. 이 시기에 와가지고 왕망이 외척 출신이자 상서 출신으로서 결국 이제 한나라를 끌어내리고 스스로 나라를 세운 것이 되겠죠. 네. 근데 사실은 이 왕망은 굉장히 뛰어난 유학자이기도 하고 네. 스스로 도덕적 어떤 윤리의 실천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평판도 좋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스스로를 주공에 빗댔었기 때문에 주공이 이 주나라를 만들었다면 자기가 신나라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학을 어떤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상주의적이면서 복고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그 이후에 자기가 나라를 건국한 이후에는 그런 어떤 자기의 이념이 혹은 관념이 스스로에게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나라는 1000년 이전의 국가고요. 그리고 어떤 영토 국가라기보다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네. 굉장히 적은 도시 국가 체제의 운영 시스템, 조세 시스템 혹은 어떤 인민 통제 방식을 새로운 국가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네. 새로운 신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엄청난 경제적인, 정치적인, 행정적인 혼란이 일어났었고 가장 심한 것은 역시 화폐제도였습니다. 네. 이 화폐제도가 혼동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속하게 됐고요. 네. 신나라가 어떤 몰락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사실 외교 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왕망은 어떤 굉장한 유학 신봉자였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유학에서는 화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중화와 오랑캐를 굉장히 구분을 하고 오랑캐를 좀 비하하는 그런 관념인데요. 그래서
그나마 안정적이었던 흉노를 갖다가 어떤 외교적으로 굉장히 무시를 한다든가 또 고구려에 대해서도 무슨 오랑캐가 그 높을 꽃자를 쓰냐 해서 하구려라고 부르는 등 굉장히 주변 이민족과 마찰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보낸 대군이 결국 패배함으로써 왕망이 몰락하게 됐고 뭐 왕망 정권의 직접적인 몰락은 어떤 농림 정미의 반란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으로 결국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신나라로부터 후한에 이르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그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역시 유학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왕망도 유학을 신봉했고 또 후한의 통치 이념도 유학이었는데요. 이 유교 이념이 어떻게 이제 정착해 나갔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이 중국 위정자들이 유가의 이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네. 뭐 유학 이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한 무제부터 시작이지만 실제로 유가 이념이 각 지방에 받아들여진 된 것은 아마 전한말 그리고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여진 된 것은 후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유학을 받아들인 사람도 호족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호족이라고 하면 지역의 어떤 명문 집안들이 유학을 바탕으로 해서 학문을 익히고 또 어떤 자기의 명망과 집안의 명망을 통해 가지고 관료로 진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호족 혹은 호족 출신의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호족은 사실 약간 양립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지방에서 영향력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네. 지역민들을 과도하게 통제를 하면 사실 지역 향촌사회가 몰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몰락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어떤 거 받들고 이끌어가면서 또 자기가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을 해야 되고 네. 그 경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태학입니다. 네. 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에 두어졌던 국립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후한 시대가 들어가면 태학에 와서 공부도 하고 각 지역에서 온 호족들과 서로 교류를 하고 그리고 또 상호 통혼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집안에서의 명망을 갖다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결국 이제 그 이후 시대 문벌 귀족 사회로 어떤 변모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 가지고 관리가 되고 통치자가 된다는 이념이 이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후한이 유수를 중심으로 한 그 지방 호족들의 그 연합 정권이다 보니까 이 지방의 호족하고 중앙 권력 사이의 관계가 아주 원활하지만은 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외척 세력이 등장하고 또 환관이 바로 하면서 호족과 대립하다가 또 뭐 외척과 환관도 또 이 갈등을 벌이는 아주 좀 어지러운 상황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사실 후한 정권은 공식적으로는 전한 시대의 어떤 그 제도와 이념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전한 말에 지속되었던 외척 정권이 어느 정도 연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다만 후한 초에는 그것이 잘 억제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뭐 사실 호족들도 네. 처음에는 스스로가 지역을 장악을 하고 지방에 있는 자기의 어떤 통솔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 잘 이끌어 나가면서 나름 지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했고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나라를 세웠다는 어떤 호족 연합이라고 하는 후한 세력에 대한 후한 정부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지지도 굉장했습니다. 네. 반면에 그 이후에 황제가 계속 어린 황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외척 정권이 계속 이어지고 네. 또 그 어린 황제가 성년이 되면 아무래도 외척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자기의 어떤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환관을 이용해 가지고 외척 세력을 견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 중앙에서는 이 태학생들이나 호족들이 보기에 굉장히 꼴사나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결국 환관 세력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 150년경 정도가 되면 이 태학생과 일부 호족 출신 관리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 부패했던 환관 세력 그리고 그들과 결탁했다고 볼 수 있는 일부 관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비판을 가하고 사임을 강요하고 연좌대모를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물론 환관 정부는 그에 응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서 그들을 갖다 탄압을 하고 투옥을 하고 관직에 나아갈 길을 막게 되는 네.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서 결국 이제 호족들도 그 이전까지는
우리들의 정부, 우리들의 국가라고 하는 관념이 점점 약해지면서 결국 모든 것을 갖다 환관 세력의 타도에 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후한 말 184년에 황건해난이라고 하는 그 대규모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떤 배경에서 그리고 또 어떤 성격으로 일어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반란은 실패하고 말았지만 실패로 끝났지만 그 여파가 상당히 컸던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 호족과 어떤 황관 세력과의 어떤 그 대결 그리고 대립은 어떤 면에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의 문제였지만 이것이 결국 이제 어떤 지방으로 이제 호족들이 지방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그 이전까지 농민들을 갖다가 부지해 주던 이 호족 세력이 결국 이제 처음에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양면성 중에서 이제 자기 지역민들을 갖다 보호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네. 스스로 이제 중앙 권력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지고 경제력을 확대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농민들은 보호받을 데가 없어졌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보호막을 찾은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네. 이 시기에는 상당히 새로운 어떤 종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주로 도가 사상과 민간 신앙이 어떤 합류된 초기 도교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로 산동 지역에서는 태평도 그리고 이제 한중 지역에서는 오두미도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주로 어떤 인기를 얻게 된 배경은 주로 이제 병을 걸린 사람들을 갖다가 치료해 준다든가 네. 혹은 빈민들을 갖다 구제해 준다든가 하는 어떤 종교 공동체적 성격을 강화시키면서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네. 아마 갈 곳 없었던 농민들이 가장 의지할 때가 그런 어떤 종교 시설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네. 반면에 이 태평도가 중심이 되었던 이 농민 반란이 결국 이제 이 후한 정부는 농민 반란을 진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호족을 다 풀어주고 네. 호족으로 하여금 그 농민 반란을 진압을 하게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면 결국 호족도 반환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네. 농민 반란도 반환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호족은 근본적으로 유학자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반면에 농민 반란은 이른바 도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종교가 달랐던 것이죠. 네. 그래서 호족이 적극적으로 이 농민 반란을 진압을 하게 되고 농민 반란 진압한 이후에는 그들이 이제 후한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현저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군벌화되어 가지고 네. 후한 정부를 대체하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서로 간에 각축을 벌이게 되고 이것이 결국 이제 삼국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네, 오늘 중국 문명의 형성과 통일제국의 출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재미있으셨죠? 네. 선생님,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마치면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했다는 말을 인용할까 하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요, 20년이 지난 후에 당신이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 때문에 더 많이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 돛줄을 풀어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서 항해하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요즘 그야말로 이제 국제적인 전망이나 또 국내 상황이나 모든 게 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학습하면서 꿈을 찾고 또 도전 정신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